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9편 가로왕은 비룩의 연마. 백제 시조 온조가 마한의 종주국인 목지국을 멸망시키고 마한 땅을 합병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올라 있는데, 이것은 시조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해서 후대에 있었던 일들을 마치 온조왕 때에 이룬 것인 양 끌어다 붙여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백제 왕실의 주축 세력은 온조가 됐든 비류가 됐든 북쪽에서 내려온 부여계통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온조나 비류가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 내려왔을 때 그곳이 허허벌판은 아니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살고 있었겠죠. 그 토착민들은 누구였을까요? 백제의 피지배층 주민, 즉 일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는데 단서가 되는 사료가 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이 그것입니다. 광개토왕은 생전에 자신의 묘를 지킬 수묘인을 어디 출신의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라고 유언으로 남겼는데, 나의 선조께서는 다만 원근의 옛날 백성들만을 취하여 묘를 지키게 하고 소제를 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들 옛 백성들이 점차 줄어들까 염려가 되는구나.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몸소 돌아다니면서 정복했던 한과 예의 백성들을 취하여 묘를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광개토왕의 유언대로 한과 예의 백성 중에서 220호를 선발하여 수묘인으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광개토왕이 백제를 정벌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수묘한 사람들의 출신지가 나옵니다. 그 성 이름 상당수가 백제성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백제의 여러 성들을 함락시키고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붙잡아 가가지고 수묘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백제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한인 예인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 봤을 때 백제라는 나라에 백제라는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인 예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이란 글자는 대한민국 할 때 쓰는 나라 한자로서 마한, 진한, 변한을 이루었던 한인들을 일컫고, 예란 우리가 동해 할 때 쓰는 그 예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처음 건국되었을 때 백제의 주민을 구성했던 일반 백성들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한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동해안 방면에서 이주해온 일부 예족이 섞였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영토가 넓어지고 주민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행정체제가 필요했습니다. 온조왕 31년 봄 정월, 국내의 민가들을 나누어서 남북부를 만들었다. 33년 가을 8월, 동부와 서부에 2부를 더 설치하였다. 고구려가 5부족 연맹체로 국가를 운영했다는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백제 역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4개의 부를 설치했다고 나와 있으나 여기다 중앙을 더하면 5부 체제가 되겠죠. 이제 문맥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에는 그냥 백제는 4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고구려나 부여 같은 경우도까지 이제 염두에 두면은 중앙의 부도 설정할 필요가, 그건 이제 되게 중부라는 형태 나오고, 또 이제 백제 후대에 이제 사비에 가가지고 왕도를 편성할 때 이제 5부로 편성하거든요. 그때 이제 상전 중하후, 상부 전부 중부 하부, 그다음 후부 이렇게 있는데 그 중부라는 게 또 나오고 있었어. 이래 보면은 이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것까지 두면은 이제 5부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백제도 고구려처럼 5부 체제를 실시했다는 점은 수긍이 가는데, 그렇다면 시조인 온조왕 시기에 과연 통치 체제를 5부 체제로 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 발전, 국가가 상당히 발전하고 또 국가 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지방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계에서는 부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4세기 중반경은 돼야만이 이 부체제가 이제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조왕 때에는 도저히 이런 부체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두학 교수는 시조인 온조왕 시기에 백제가 부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한 54국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였던 백제는 당시는 지금의 서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로 나누어 통치하고 말고 할 규모 자체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는 연노부, 소노부, 전로부, 비류부 하는 식으로 토착적인 부의 명칭으로 유지되다가 나중에 각 부의 자치 세력이 소멸되면서 동서남부의 방위를 부의 명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하는 식의 방위부는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된 대단히 발전된 모양의 통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설령 한성에 도읍을 두고 있을 때 오부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그 명칭은 동부, 서부 하는 식이 아니라 토착적인 느낌을 풍기는 다른 이름이었겠죠. 그러다가 공주, 그다음에 부여로 가게 됐을 때 이제 부를 쓰게 되는데 그 왕도 조직도 그렇고 그다음 지방도 나누고 할 때 특히 왕도 조직이 이제 역시 오부로 하게 되는데 그때의 부는 이거는 이제 토착적인 내용 그게 의미가 아닌 그 상전 중하후 하는 이런 부가 되고 그다음에 지방을 다섯으로 나눌 때 이제 방위명을 씁니다. 동방, 중방, 서방, 남방, 중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토착적인 성격이 아닌 굉장히 이제 그게 좀 하나된 그런 명칭이 사비에 가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역사서가 정리되면서 이런 생각이 초기야 한성 시기에도 도읍을 공주 혹은 부여로 천도했을 때 예전의 토착적인 명칭은 사라지고 상중하 혹은 동서남북 하는 식의 방위부의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훗날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초기 한성 시기에도 그런 식의 부체제가 존재했던 것처럼 정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목지국의 예창수 주군이 대왕마마의 명을 거역하고 우곡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사옵니다. 주군이 우곡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이지. 그래, 따르는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옛 마한의 병졸들 가운데 주군을 따르는 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옵니다. 좋다. 짐이 직접 나서서 반란의 수계를 응징할 것이니라. 곧 출동할 것이니 군사 5천을 준비시키도록 하라. 지난 시간에 온조가 마한의 맹주였던 목지국을 멸망시키고 마한을 합병했다는 부분을 소개했었죠. 물론 백제의 마한 병합이 온조 시기에 일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킨 직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주군이라는 장수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백제한테 목지국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깨지고 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냐, 그죠? 모두가 하나같이 그냥 백제한테 고개 팍 숙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세력 중에는 상당히 반발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세력 완전히 또 이탈해 나간 세력도 있습니다. 그 이탈해 나간 세력이 뭐냐니까 영산강 유역의 세력들입니다. 영산강 유역 세력들이 완전히 이탈해 난다. 이 백제국 중심의 연맹체는 가담하지 못하겠다. 이탈해 나가고 또 일부 세력은 저항을 하는 거죠. 그 저항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주군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 사건을 진압하러 간 사람 역시 후대의 다른 임금이었거나 다른 장수였겠지만 일단 온조왕이 직접 나선 걸로 돼 있으니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죠. 백제의 왕은 반란을 획책한 마한 장수 주군을 잔인하게 응징합니다. 대왕마마, 드디어 반란군을 모두 소탕하였사옵니다. 그래, 반란 수계 주군은 어찌 되었느냐? 대왕마마의 군대에 감히 대적할 수 없게 되자 나무에 목을 메어서 자결하였사옵니다. 목숨을 끊은 것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야. 반란 수계 주군의 시체를 끌어내려 허리를 잘라버려라. 예, 주변의 처자들은 어찌하올까요? 모두 끌어다 죽여라. 정복 활동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영토를 병합해 나가자면
새로 편입된 지역 주민들이 복종과 충성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겠죠. 반란을 주도한 장수와 그의 가족을 잔인하게 응징한 건 역시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한의 맹주였던 목지국을 멸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통합되기를 거부했던 반란 세력까지를 평정한 온조왕은 이제 거침없이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갑니다. 온조왕 36년 가을 7월, 탕정성을 쌓고 대두성 주민의 일부를 이주시켰다. 탕정성은 오늘날의 온양입니다. 목욕탕 할 때 쓰는 그 넘어질 탕자에다 우물 정자이니 풀이하자면 끓어 넘치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려 때는 따뜻한 물이 나온다 해서 온수군이었고 조선시대 세종이 온천에 들른 이후에 온양군으로 지명이 바뀝니다. 백제 시기에는 탕정, 즉 끓어 넘치는 우물이었는데 고려 시기에는 따뜻한 우물이 나오는 온수로 지명이 바뀐 것은 혹시 온천수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요? 그건 그렇고 온조왕 36년 8월, 원산 금현에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을 쌓았다. 원산과 금연이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성을 쌓았다는 고사부리는 1894년에 녹두장군 전봉준이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맞서 동학혁명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전라북도의 고부였습니다. 실제로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에는 백제시대의 성터가 남아있고 마한 54개국 가운데 고비류국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고사부리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마한의 소국이었던 고비류국을 점령하였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백제가 남쪽으로 멀리 전라도 지역까지 진출해서 고사부리까지 차지했던 것은 실제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나 가능했던 일이지만 삼국사기에는 그 광대한 땅에 대한 정복 활동을 온조가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 돼서 다 이룩해버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삼국사기 기록을 살펴볼까요? 온조왕 37년 봄 3월, 달걀 크기만한 우박이 내려 새가 맞아 죽었다. 여름 4월부터 가물다가 6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내렸다. 한수의 동북부락에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한 자가 천여호에 달했다. 이 대목이 바로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자연재해가 극심하기로 한강 유역에 있던 온조 세력의 주민들이 차라리 남쪽으로 갔다면 모를까 멀리 북쪽으로 고구려까지 갔겠느냐. 더군다나 그 중간에 고구려와 낭랑이 버티고 있는데 배고파 굶주린 백성들이 그 두 나라를 돌파하고 고구려까지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때 고구려로 도망간 1천여호의 주민들은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던 온조의 백성들이 아니라 아직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만주에 남아있던 대륙 백제의 백성들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백제 초기를 다룬 삼국사기 기록 전반을 신뢰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1천여호의 주민들이 고구려로 넘어갔다는 시기가 온조왕 때가 아니라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시기라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온조왕 38년 봄 2월, 왕이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동으로 주양, 북으로 폐하까지 갔다가 50일 만에 돌아왔다. 이번에 순행을 하면서 살펴보니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 백성들이 부지기수였다. 지방마다 사신을 보낼 터이니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장하고 누이치기 기술을 가르쳐서 잠업을 널리 보급하도록 하라. 예. 그리고 시급하고 중대한 국사가 아니라면 부역에 동원돼서 생업을 돌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삼국사기 온조왕대 후반부에는 시조 온조왕이 정복 활동에 연전연승을 거두는 영웅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덕화 군주로서의 면모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묘사된 온조왕의 이미지를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온조왕은 아주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그런 어떤 그 군사령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랄까, 또 영웅적인 풍모가 이제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는 정복전쟁에 항시 승리하고, 몸소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워서 영토를 개척하는, 또 외침을 막아내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가 체제가 안정이 되고 영토가 확정된 이제 후반기에 와서는 굶주린 백성들을 이제 도와준다든지, 또는 농사를 장려한다든지, 이런 그 농경군주로서의 그 온화한 그런 그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조왕 41년, 온조왕의 재종 숙부였던 우보 으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온조는 후임으로 북부 출신 해루를 임명합니다. 해루는 본래 부여 출신으로 비록 나이가 70세가 넘었으나 체력이 젊은이 못지않게 강하고 식견이 깊으며 도량이 넓으니 짐을 도와 우보의 직을 수행할 사람으로 이만한 인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제위 43년 되던 해 9월, 왕궁에 100여 마리의 기러기가 모여들었다. 그것을 보고 점치는 자가 말했다. 대왕 마마, 기러기는 백성을 상징하는 짐승이온데 저 기러기들이 왕궁으로 모여들고 있으니 장차 먼 곳에서 귀순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옵니다. 한 달 뒤, 남옥저의 구파해 등 20여 명이 부양에 와서 귀순하였다. 왕은 이들을 받아들여 한산 서쪽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온조왕 46년 봄 2월, 왕이 사망하였다. 온조는 기원전 18년에 즉위하여 46년간 재위하다가 기원 후 29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차 얘기했듯이 삼국사기 온조왕대에 실린 기록들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온조왕대에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후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온조가 왕위에 있었던 BC 18년부터 AD 29년까지 그 기간에 실제로는 온조가 아닌 비류 등 다른 임금이 재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온조의 재위 기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하죠. 그 후대의 백제 왕실에서 시조 온조의 위대성을 이렇게 내세움으로써 그 정통성을 이은 왕이다. 이제 시조의 이제 권위를 이렇게 이제 이어받았다. 이런 상징성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시조 온조 자체 때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놓아준 것들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보를 설치하고 좌보를 설치했다.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후대적인 개념이지만은 후대에 이룬 업적들을 시조의 위대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온조가 한 것으로 기록했다면, 그렇다면 후대의 업적들을 다 빼고 실제로 온조가 다스렸던 시기 백제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마한 54개 연맹국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래도 세력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애초에 발붙일 곳이 없을 때 짐이 100리 땅을 내주어 살도록 해주었는데 이제 세력이 좀 커졌다고 우리 마한 땅에 인접해서 목책을 세우다니 이것이 어찌 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빨리 목책을 철거하도록 하라. 온조왕이 부끄러워하며 목책을 허물었다. 영토 확장을 깨하다가 만의 왕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고 부랴부랴 목책을 허물어야 했던 온조왕. 이것이 건국 초기 백제의 실제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백제의 제2대 왕 얘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의 두 번째 임금은 다루왕입니다. 만을 따자에 별 이름 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루왕은 온조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도량이 넓고 명망이 높았다. 온조왕 제위 28년에 태자가 되었고 46년에 왕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었다. 온조의 맏아들이고 온조 생전에 태자로 봉해졌다가 아버지가 죽자 왕위에 올랐으니
지극히 자연스러운 왕위 상속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의 제2대 임금은 다루왕이라고 얘기한 것은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초기 백제 왕실의 계보가 믿기 어려운 구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루왕이 즉위하고 나서 백제가 처음으로 만난 애적은 말갈이었습니다. 대왕마마, 어명을 받들고 변경을 침입한 말갈병을 물리치고 돌아왔사옵니다. 그래. 전과를 보고하도록 하라. 말갈 오랑캐들을 국경 밖으로 모조리 격퇴시켰사옵니다. 적병 일부는 죽이고 또 일부는 생포하여 데리고 왔사옵니다. 잘하였다. 짐이 그대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라. 다루왕 3년 겨울 10월, 동부 호루가 마수산 서쪽에서 말갈과 싸워 승리하였다. 이 전투에서 죽이거나 생포한 자가 매우 많았다. 왕이 기뻐하여 호루에게 말 10필과 벼 500석을 상으로 주었다. 다음해 8월에는 고누라는 장수가 말갈과 싸워 크게 이기고 20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말갈과 전투 기록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백제 초기에 백제와 자주 전투를 벌인 것으로 등장하는 그 말갈이 대체로 강원도나 함경도 남부에 터전을 두고 있던 동해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역사박물관의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말갈은 당나라 때부터 사용한 겁니다. 후대의 용어죠. 그래서 백제로 친다면 백제 말기 가까이 돼서야 이제 사비시대쯤에 비로소 그 말갈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말갈이라고 하는 거는 저 동북 지역, 북쪽의 그 오랑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비칭이죠. 가죽 격자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구려에 부용되어 있거나 고구려 주변에 있는 뭐 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유 명사라기보다 보통 명사가 결국 고유 명사화된 거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나오는 말갈은 특정한 종족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변방의 미개한 오랑캐라는 상대를 비하해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말갈을 예족이다, 그 중에서도 동해다, 혹은 옥저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변방 세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처럼 농사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할까요? 다루왕 6년 2월, 왕이 나라 남쪽의 주와 군에 명령하여 처음으로 논에서 쌀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벼농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청동기 시기부터 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땅을 끼고 있었던 백제에서 다루왕 6년, 즉 기원 후 33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김기섭 연구원은 이 벼농사 기록에 나타난 주와 군이라는 표현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쪽에 주와 군이라고 했는데 주가 이제 충주, 청주 하던 그런 고을 주자입니다. 이런 주는 중국에서의 그 행정 편제거든요. 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과연 다루왕 때 이런 주, 군 제도를 행정 제도를 실시했느냐 하는 게 사실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건 고지고대로 믿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후대의 어떤 그 행정관념을 적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런 이제 하나 못 믿는 구석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처음으로 도작을 시작했다, 벼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연계돼서 의문을 조금 갖게 되는 거죠. 문제는 처음 시자를 써서 처음으로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었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요 기사대로 따른다면은 이전까지는 논농사가 백제에서는 별로 없었고 이때 와서 비로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고고학적인 성과하고는 이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논을 만들라고 이제 상당히 이렇게 장려하는, 국가 차원에서 크게 장려한 걸 처음으로 했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고고학 자료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벼농사를 짓고는 있었지만 대대적으로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짓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였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백제 사람들은 어떤 작물을 주로 재배했을까요? 온조왕 28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려서 보리 농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기록 외에도 보리 농사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이는 걸로 봐서 보리가 백제 사람들의 주요 작물이었고 또 주곡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왕 이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관직은 우보입니다. 온조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재종 숙부 으름을 우보에 앉혀서 군사 업무를 관장하게 합니다. 으름이 죽자 북부 사람 해루를 우보로 삼았는데 해루가 90세까지 살다 다르왕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부 출신 호루를 우보로 삼습니다. 위선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정치적 접근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족 내에서 쓰고 같은 부유족 계통을 쓰고 여기도 조금 더 자신이 붙으니까는 이제 여타 이제 족을 달리하는 다른 집단 세력들도 이제 끌어 넣어서 지배 기반을 이제 그게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우보를 임명하는 보면은 현재 있는 자가 죽으면은 그 다음 사람을 임명하는 이런 양상이 좀 보입니다. 병권, 즉 군사 지휘권을 가진 중요한 자리가 우보였는데 처음에는 왕의 집안 사람으로 두 번째는 왕과 같은 종족인 부여족 사람으로 임명했다가 그가 죽자 이제는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관직을 맡깁니다. 우보의 임명 과정이 이처럼 변해갔다는 것 자체가 백제가 국가로서의 기틀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국사기 백제본기 다르왕 때 수록되어 있는 전쟁에 관련된 기록들의 문제점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마마, 또다시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사옵니다. 말갈 오랑캐의 침략이 잦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알았느냐. 동부에 명을 내린다. 말갈군의 침략이 빈번한 우곡에다 성을 쌓아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 백성들을 징발하여 우곡성을 축조하게 하라. 다로왕 29년 봄 2월, 왕이 동부에 명령하여 우곡성을 쌓아 말갈을 방어하게 하였다. 우곡성이 현재의 지명으로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온조왕 시기 기록에도 바로 그 우곡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조왕 34년 겨울 10월,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 우곡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직접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였다. 주군은 목매어 자결하였다. 그 시체의 허리를 자르고 처자들도 죽였다. 온조왕이 마한을 정복했으나 마한 장수 주군은 온조에게 승복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의 근거지가 바로 우곡성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곡성은 다르왕 29년에 처음으로 만든 성이기 때문에 온조왕 때에는 그런 성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온조왕은 아직 쌓지도 않은 성에서 마한 장수 주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삼국사기 신뢰도 하고 문제가 좀 되는데, 다루왕 때도 보면 우곡에서 이제 전투를 벌였다, 뭐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몇 군데 보면 아직 쌓지도 않은 성이 있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조왕 때부터 이제 초기 기록들에 보면 그 쌓았다는 기록은 오히려 막 5세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전투를 미리 거기서 벌이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후대에 그런 싸웠던 사실들을 앞에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 삼국사기 초기 기사가 대단히 그 혼돈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백제와 신라의 교섭 혹은 전투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다루왕 36년 겨울 10월, 왕이 낭자곡성까지 토지를 개척하였다. 신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신라는 거절하였다.
다루왕이 낭자곡성, 즉 오늘날의 충청도 청주까지 영토를 넓히고 신라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만나자고 했으나 신라에서 거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루왕 시기에 백제가 청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내용도 그렇지만 이 시기에 과연 백제와 신라가 왕권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서로 사신을 보내서 교섭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벌이고 할 만한 위치에 있었느냐, 그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섭 연구원과 노중국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중국의 삼국지라는 책에 보면 3세기 중엽에도 이미 아직도 삼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진한, 신라가 속한 진한도 12개 국가로 이게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신라의 영토도 아직 용우렵에 있었다면 경주에서 크게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백제는 아마도 서울 지역을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낭자곡성이라고 했는데, 낭자곡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청주로 우리가 보통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까지 갔다 하는 거는 3세기 중반까지도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봤을 때는 이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하는 결국은 이 마한 연맹체의 맹주하고 진한 연맹체의 맹주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접촉기사 또는 전쟁기사 이건데, 후대에 마한은 백제가 통합을 했고 진한은 신라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와가지고 이게 그 전에 연맹체 단계에서의 접촉기사를 후대 와서 그걸 통합한 백제 중심, 통합한 신라 중심으로 이렇게 접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재정리가 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시에 백제는 마한 연맹체에 속하는 소국이었고 신라는 진한 연맹체에 속하는 소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가 서로 교섭하고 전쟁하고 했다기보다는 양쪽 연맹체의 맹주국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훗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었던 일인 양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노중국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다루왕은 신라와 대여섯 차례나 전쟁을 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에 사신을 보내 만나기를 요청했거든 신라왕이 거절을 했단 말이냐? 좋다.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하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다루왕이 군사를 보내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군사를 옮겨 구양성을 공격하였다. 신라는 기병 2,000명을 동원하였으나 백제 군사가 이들을 대적하여 물리쳤다. 신라와의 전쟁은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뒤에 백제는 다시 와산성을 공격하여 군사 200명을 그곳에 배치하여 수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라 측의 반격으로 곧 쫓겨나고 맙니다. 그 뒤로도 공방이 계속됩니다. 다루왕 43년, 군사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였다. 47년 가을 8월, 장수를 보내 신라를 침공하였다. 48년 겨울 10월, 다시 와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49년 가을 9월, 와산성을 신라가 회복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전쟁이 주무대로 등장하는 와산성은 지금의 충청북도 보은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당시 백제가 마한 연맹체의 소국으로서 그 영토가 서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신라 또한 경주 이론을 벗어나지 못한 작은 나라였는데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와산성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기섭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까 말갈은 북쪽에 있는 촌놈들, 변방의 사람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삼국사기를 편찬해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국가상을, 역사상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북쪽에 있는 종족들과의 싸움은 대체로 이건 적을 말갈이라고 보통 정리를 하고,
동쪽이나 이쪽에 있는 그 세력과의 전투는 낭랑이라고 대충 가정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의 문제인데, 남쪽에 있는 적들은 마한은 이미 멸망했다고 온조왕 때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엔 싸울 상대가 없는 거죠. 서울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던 백제는 주로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마한에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백제가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가려면 주변에 있는 마한의 다른 소국들과 전쟁을 벌여서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되겠죠. 가령 삼국사기 백제본기 다루왕대의 기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왕마마, 드디어 우유 모탈국 주장의 항복을 받아내었사옵니다. 잘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다시 군비를 갖춘 다음에 남쪽에 있는 신분 고국을 칠 것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금 우리가 상견으로 모시고 있는 목지국을 도모하여 마한 땅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 대업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많은 소국들을 하나하나 점령하여 세력을 키운 다음에 서기 350년 무렵 근초구왕 때에 가서야 목지국을 멸망시키고 마한 땅을 병합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시조인 온조가 일찌감치 마한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전라북도까지 이르는 영토를 다 차지한 것으로 기록해버렸으니 그 다음 왕들이 이미 멸망하고 없는 마한의 소국들과 싸웠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마한의 소국들과 싸웠는데도 신라와 싸웠다, 말 갈고 싸웠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린 게 아니냐. 김기섭 연구위원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백제국 바로 옆에 우유모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신분고국이라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신분고국하고 싸웠다 이렇게 표현돼야 될 부분들이 말갈하고 싸웠다, 또 우유모탁국하고 싸웠다 하는 부분이 말갈하고 싸웠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목지국하고 싸웠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을 신라하고 싸웠다, 백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따라서 다루왕조에 수록된 백제와 신라의 수차에 걸친 전쟁 기록은 사실은 백제가 신라와 싸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마한의 작은 세력들과 싸운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백제가 마한의 소국들과 싸우고도 신라와 싸웠다고 역사를 잘못 기록했다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야 옳을 것 아니겠습니까?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의 내용을 비교해볼까요? 다루왕 36년 겨울 10월 왕이 낭자곡성까지 토지를 개척하고 신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신라는 거절하였다. 백제본기에 이렇게 올라있는 사건을 신라본기에서 찾아봤더니 탈해왕 7년 겨울 10월 백제왕이 영토를 넓혀 낭자곡성까지 이르러서 사신을 보내와 만날 것을 정했으나 탈해왕은 가지 않았다. 문장의 주어만 다를 뿐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외의 다른 전쟁 기록 역시 백제본기에 있는 내용이 신라본기에 고스란히 올라 있습니다. 백제본기에만 있다면 잘못된 기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내용이 신라본기에도 올라 있으니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삼국사기를 쓰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사람들이 백제 쪽에 이런 기록이 보이면 신라본기에다 갖다 집어넣고 신라본기에 이런 기록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백제 기록들을 정리를 합니다. 고구려에 이런 사실이 보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사를 백제본기에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아구를 이렇게 딱딱 맞추죠. 그러니까 한쪽에 기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세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맞춰봐서 이게 똑같이 나온다.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렵죠. 이거는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예를 들면 김부식 등이 고려시대의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니, 이거 보십시오. 백제인들이 기록한 사서에는 다루왕 39년에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해서 빼앗고 200명의 군사를 남겨 지키겠다는 기록이 있는데 신라 사서에는
와산성을 백제에 빼앗겼다는 내용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당연히 신라 본기에도 그 내용을 끼워 넣어야지요. 자, 어디 보자. 백제 다루왕 39년이면 신라 탈해왕 20년이니. 여기다 맞춰 넣으면 될 것이요. 그리고 고구려 대무신왕 2년에 백제의 기근이 들어 주민 2,000여호가 고구려로 도망쳐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백제 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소? 그 내용도 백제 본기에 삽입해야 할 것이요. 대무신왕 2년이면 백제 온조왕 37년에 해당하니 거기에다 적어 넣으시오. 이런 방식으로 삼국사기의 편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설령 백제 본기와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등 세 군데의 내용이 합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정확한 기록이다. 이렇게 단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루왕은 5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서기 7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백제의 제3대 임금은 기루왕입니다. 기루왕은 다루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뜻과 식견이 넓고 원대하여 사소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는 다루왕 제위 6년에 태자가 되었고 50년에 왕이 사망하자 즉위하였다. 다루왕 6년에 태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태자로 책봉되었다 해도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44살이 됩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100살 가까이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장수했는지 아니면 왕실 계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52년이라는 재위 기간에 비해서 기루왕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루왕 21년 기록에 흥미로운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기루왕 21년 여름 4월 2마리 용이 한강에 나타났다. 아시다시피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 실제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 2마리가 한강 유역을 도읍으로 정하고 있는 백제에 나타났다는 내용도 황당하지만 2마리의 용이 나타났다는 시기를 여름 4월이라고 못 받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용 2마리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2마리 용이 한강에 나타난 그것이 어떤 상황을 반영해 주는지 이 현재 자료만 가지고 참 설명하기가 그게 어렵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큰 전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분이 있었다든지 왕이 죽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21년에 그런 얘기 딱 하나만 있고 앞뒤 전체 상황 봐가지고는 그렇다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심심풀이로 한강에 용 2마리가 나타났다고 적었을까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당시 기루왕은 70에 가까운 노인이었다. 나이가 많아 노쇠해지면 왕의 지위도 그만큼 약해지는 법. 자연히 다음에 왕위를 이을 장남에게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왕권은 분열되고 신하들도 아버지와 아들 편으로 양분되었다. 드디어 기루왕의 장남은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다 측근들과 함께 반정을 일으켜 왕위를 차지해버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기루왕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니 한강에 용 2마리가 나타났다는 말은 백제왕이 2명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루왕의 장남은 왕위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반대파가 무력을 동원하여 그를 축출하고 다시 아버지인 기루왕에게 왕위를 되찾아 준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기루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계루왕이 기루왕의 장남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권의 장자 상속이 관행인데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면 맏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맏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왕위 찬탈 사건을 한강에 용 2마리가 나타났다는 문장으로 묘사했을 수도 있겠죠. 기루는 다루의 원자, 그 다음에 다루는 온조왕의 원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계루는 기루왕의 아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원자는 아닌 것 같아.
원자가 아니면은 원자는 있었는데, 그러나 왕이 될 당시에는 원자는, 그러니까 계루가 왕이 될 당시에는 자기 형은 없는 거죠. 없는 셈이다.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두 용하고 연결시켜서 이게 이제 기루왕하고 그 다음에 원자하고의 어떤 관계를 상징한 게 두 마리 용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인데, 한번 생각은 해볼 줄은 있겠습니다. 한강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된 기록 한 줄을 더 들어보기로 하죠. 기루왕 40년 6월, 열흘 동안 큰 비가 내려서 한강물이 넘쳐 주민들의 가옥이 유실되었다. 관리에게 명령하여 수해를 당한 논밭을 복구하게 하였다. 열흘 동안 큰 비가 온다면 요즘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가 적지 않았겠죠. 그런데 노중국 교수는 한강이 범람해서 수재가 발생하면 가옥을 새로 짓고 제방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목 건축술 혹은 축성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한강이 범람했다, 홍수로 범람했다, 민가가 떠내려갔다, 그 다음에 이제 논밭이 훼손이 되어졌다, 그럼 다시 복구해야 돼. 근데 이 복구하는 작업에서 뭐가 얻어지냐 하니까네 토목 건축 기술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토목 건축 기술이 발달한다. 그리고 또 썰려가면은 이제 앞으로 더 다시 썰려내지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썰려내지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제방도 쌓아야 되고, 또 집도 좀 지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한강 홍수, 또 범람을 막기 위한 이런 노력 속에서 이제 토목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술이 그게 축적이 되어가지고 나온 게 뭐냐게 풍납토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루왕 다음으로 왕위를 이은 사람은 계루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왕의 이름, 즉 왕후를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기로 할까요? 백제의 시조는 온조인데 2대, 3대, 4대 임금의 왕후가 다루, 기루, 계루입니다. 모두 이름 뒷글자에 별 이름 루자가 붙어 있습니다. 계루왕 다음은 초고왕이기 때문에 이름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김기섭 연구위원은 성씨가 아닌 이름 끝글자로서 왕실의 계통이 어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요걸 가지고 부역에다 이름 가지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또 부역에라고 한다면 성씨는 부여씨라 그래가지고 원조부터 똑같거든요. 그 이후에 의자 왕대까지 똑같은데, 그러면 성씨는 같으면서도 이름 다른 거는, 요거는 누가 분명히 성이 원래 달랐는데 같은 성씨다라고 우겼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달리 썼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좀 어떻게 보면은 부여씨가 아닌데 부여씨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름을 그냥 그런 이름들이 그 당시에 유행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서. 그러나 개명된 노중국 교수는 바로 그 루자 돌림의 호칭에 주목합니다. 건국설화가 있다는 그 자체는 두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세력이 어느 시기에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럼 합쳐지기 이전에 이 두 세력이 어떤 모습으로 존속해 왔느냐 하는 것이죠. 존속해 왔느냐.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비류 중심의 건국설화에서는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비류의 아버지는 우태고 우태의 할아버지가 해부루입니다. 해부루, 루입니다. 그 다음에 비류, 그 다음에 공교롭게 온조 다음 2대 왕인 다루, 3대 왕인 기루, 4대 왕인 계루, 이게 전부 이제 그 루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로 가서 이제 달라지지요. 다시 말해서 4대 임금인 계류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비류계와 온조계가 서로 합치하지 않고 별도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온조가 한강역에 터전을 잡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비류는 미추홀에서 나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추홀 세력의 계보는 북부 여왕 해부류에서 출발하여 우태, 비류, 다루, 기루, 계루 이렇게 이어집니다. 온조 세력도 나름의 계보로 이어져 내려왔겠죠. 이 두 세력은 서로 연맹을 맺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 연맹을 대표하는 연맹장을 뽑았겠죠. 물론 초대 연맹장은 형인 비류가 맡았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거는 적어도 연맹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온조와 비류가 이제 그 건국설하면 형제로 나오잖아요. 형제로 나오는데 사실 비류가 형이거든요. 이거는 연맹의 처음에 주도권은 비류가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류가 일대로만 끝났느냐? 지금 이게 건국설화에서는 비류 한 대로 끝나버린 거 됩니다. 비류 때 이제 비류가 죽고 그 세력이 좀 온조한테 흡수된 것으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그렇게 정리된 거고 비류가 이제 형으로 나올 때는 비류도 이제 연맹장을 냈고 다루, 기루 다 이제 연맹장을 낸 겁니다.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조가 한번 했다가 그러니까 온조 세력도 그 세력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들이 1대, 2대, 3대 이렇게 쭉 있었고 비류의 미추홀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온조계가 승리해서 비류계를 흡수 통합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줄기로 되어 있던 왕통을 섞어서 단일 왕통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제 초기 왕실 계보가 어수선하게 되어 있던 이유가 바로 비류와 온조 두 왕실의 계보를 단일 계보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노종국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